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다 되어가는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사연 살롱을 구독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보고 듣기만 해왔었는데 드디어 저도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그동안 다양한 이야기를 보면서 사연을 올려주신 분들의 상황과 감정에 공감하며 울기도 하고 웃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처한 상황과 비교하면서 위안을 얻어왔던 것 같아요. 평소에 일상생활에서 결혼하신 분들을 만나면 다들 그렇게 행복해 보이고 어려움 하나 없는 듯한데 사연 살롱을 보면서 상황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나쁜 사람들도 있구나 생각하게 됐어요.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형제 간의 비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형제나 자매가 있는 분들이라면 흔하게 머릿속에 그려지는 풍경이 있을 겁니다. 좀 더 잘한 번듯한 자식에 대한 부모님의 차별이 며느리에게 옮겨져 저는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분통이 터지는 시집살이를 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제가 20대 초반에 잠깐 공장에서 일할 때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집에서 외동딸이었는데 가정주부였던 엄마와 중소기업에 다니시던 아버지 밑에서 평범하게 자랐습니다. 정말 이렇다 할 것 없이 평범한 삶을 살고 있던 중에 불행이란 것은 사람을 예고도 없이 갑자기 올 수 있습니다. 덮치더니 어느 날 아침 아버지께서 출근 준비를 하기 위해 샤워를 하다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실려가셨어요. 당시에 저는 남들이 다니는 대학, 그것도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재수학원에 박혀 있었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가장이신 아버지께서 어지러워서 저희 집에 비상이 걸렸어요. 아버지께서 평생 돈을 벌어다 주시는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가 입원하신 병원 근처에 있는 김밥집에서 취직하셨어요. 은선아, 엄마가 당분간은 내 공부에는 신경을 못 써줄 것 같아. 그러니까 열심히 해. 아빠는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처음 몇 달간은 우리 집에 닥친 불행이 너무 받쳐준다. 얼떨떨해서 하던 공부를 마저 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공부가 제대로 손에 잡힐 리 없었어요. 엄마, 재수학원 그만두려고요. 저도 돈 벌려고요. 아빠 병원비랑 우리 생활비 다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소리 말고 공부나 하란 말이지만 내가 좋은 대학에 가는 게 엄마 아빠를 돕는 거야? 그게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학원 안 다니면 생활비만 들게 될 거예요. 학원비까지 들어가 돈을 2배로 쓰는데 좋은 대학에 입학해도 입학금은 어떻게 할 거예요? 엄마 혼자 다 감당하실 수 있어요? 은선아,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요. 엄마, 아빠한테 짐이 되기 싫어요? 이제 어린애도 아니고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해요. 드릴 나이야. 제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그렇게 호기롭게 학원을 그만뒀지만 막상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무조건 돈이 많이 되는 일로 알아봐야 했는데 몸을 쓰는 일이 돈이 많이 되긴 했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힘이 좋은 남자들만 쓰더라고요. 그러다 경기도 외곽에 있는 한 공장의 구인 광고글이 눈에 들어왔어요.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한다는 점이 좀 불편하게 느껴지긴 했지만 이만한 페이는 어디 가서 벌기 힘든 것 같아 오로지 병원비를 벌기 위한 목적 하나만 보고 공장에 취직했어요. 막상 공장 기숙사에 가보니 외곽 중에서도 외곽 끝자락이라 근처에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살기엔 다소 답답하고 틀에 갇힌 생활을 했지만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서는 그런 고민을 할 틈도 없었어요. 게다가 일하는 분들도 다 제 어머니, 아버지의 월급이라 제 또래하고 함께 일하는 서너 명 남짓한데 그것마저도 각자 다른 부서에서 조금 외로운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월급날이 되면 통장에 쌓이는 돈을 보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았어요. 나는 잘 하고 있다 하면서요. 아이러니컬하게도 공장에서 일하다 보니 아버지 병문을 자주 가지 못했어요. 엄마께 돈을 보태드릴 때마다 아버지 안부를 묻는 게 전부였죠. 엄마, 요즘 아빠는 어떠세요? 괜찮았다, 안 괜찮았다 하시지 않아요. 의사 말론 지금 상태에서 더 나빠지지 않는 게 최선이긴 하지만 그래도 당신이 보내준 돈으로 술술 날짜를 정했어요. 참, 내가 우리 딸에 대해 면목이 없다는 걸 엄마가 미안해해요. 뭘 미안해해요? 아빠가 쓰러져 주고 싶어서 그랬던 걸 오늘은 아빠도 너를 보고 싶어 하실 텐데. 다음번에 말이에요.
요즘은 너무 정신없이 바빠서 목소리에 담긴 엄마의 아쉬움을 뻔히 눈치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애써 모른 척을 했어요. 공장에서 일하다 보니 겁먹은 것처럼 힘들진 않았고 익숙해지니 꽤 잘 맞아요. 또래가 없는 것은 처음에는 외로웠지만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법을 잘 알게 됐어요. 배우면서 오히려 즐겁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공허함과 우울함이 사라지질 않았어요. 이런 마음 상태로 지금 있는 아빠를 본다면 아빠를 혹시 원망할까 봐 두려웠어요. 어쩌다가 아빠 병문안을 갔다 올 때 그 주말은 이틀 내내 우울함에 몸살이 들었어요. 아마 제가 이곳에 갇혀 있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암흑기였던 것 같네요. 그렇게 2년 넘게 우울하고 희망이 없는 삶을 이어나가고 있을 때 우리 부서에 새로운 신입생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잘 생각해보니 그제 왔어요. 부탁드립니다. 저보다 3살이 많은 동년배 남자였어요. 나이는 저보다 많지만 제가 직속 선배라 적응하는데 이것저것 챙겨주다 보니 저희는 금방 친해졌죠. 김소형이란 이름을 가진 남자는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공장 생활에 빠르게 적응해 나갔어요. 첫눈에 봐도 선한 기운이 가득한 반듯한 인상에 서글서글한 성격이 누구에게나 금방 호감을 샀죠. 공장에 얼마 없는 20대 여자들 사이에서 소영 씨는 곧바로 화제가 됐어요. 워낙 경계심이 많은 성격 탓에 저도 원래 말을 빨리 놓는 편이 아닌데 이 유머를 편안함과 친근함에 소영 씨와는 말을 트던지 한 달 이내에 오빠 동생 사이가 되었죠. 하루는 같이 점심을 먹는데요. 되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은선아, 너 퇴근하고 저녁은 어떻게 해? 제가 다니던 공장은 전업이 없어서 퇴근은 직장인들처럼 7시에는 끝났어요. 그래서 공장에서 제공되는 석식을 먹거나 기숙사에 가서 식사를 했던 시기였어요. 석식을 먹을 때도 있지만 자주는 안 먹고 거의 숙소에서 식사했어요. 석식까지 여기서 먹으면 너무 많아서 맞다. 기숙사 산 모양이야. 그렇겠네. 매번 제공되는 밥만 먹으면 좀 질리거든. 오빠는 어떻게 드시는데요? 나는 근처에 원룸을 구해서 살고 있어서 뭐 대부분 집에서 해먹어. 우와, 요리 잘해요? 잘하는 건 아니더라도 자취를 오래 해서 대충 다 하는 편이에요. 오, 궁금하다. 요리 잘하는 남자 멋있어? 그래? 요리 한번 해줄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줄게. 집에서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요리할 장소가 어디에 있는지라고 말할 때 설마 제 집으로 오라는 의도는 아니겠죠. 귀가 뜨거워져서 멈칫했어요. 괜찮아요. 어떤 요리를 하든 상관없어. 나중에 여자친구가 생기면 그녀를 위해 요리해줘. 왜요? 내가 뭐 집으로 내게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도시락 한 번 사주겠다는 말뿐인데 왜 이래? 그렇지. 나중에 단지 도시락 한 번 사주겠다는 소리였는데 왜 과민하게 반응하나 했네. 그거야, 농담이었어. 그냥 장난으로 말한 이야기로만 생각했는데 다음날 오빠가 정말로 저를 위해 도시락을 싸주시더군요. 그렇게 우리는 종종 퇴근 후 오빠가 만든 도시락을 나누며 먹곤 했어요. 점점 서로 더 가까워졌어요. 나중에는 택시를 타고 시내로 나가 맥주를 한 잔씩 하기도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우울한 시기에 소영 오빠의 존재는 제게 유일한 빛이었던 것 같아요. 오빠와 함께 있으면 아빠가 쓰러지기 전에 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고 병원비를 벌기 위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저 남들과 같은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오빠를 만나는 시간은 제게는 유일한 현실에서의 탈출구였어요. 아빠께서 3년간의 투병 끝에 돌아가셨을 때 아빠에 대한 모종의 죄책감 때문에 오빠 얼굴을 보기가 힘들었어요. 제 나름대로 여기서 오빠랑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아빠께서 많이 아파하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모르게 공장에서 오빠를 마주쳐도 웃음 한 번 없이 대하게 되었고 제 서늘한 태도에 오빠도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해서 다가오지 못했어요. 은선아, 이제 공장을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와서 살면 어떻겠니? 이제는 아빠의 병원비를 벌일 필요도 없고 엄마도 아빠 없이 혼자 집에서 있으면 외로워할 텐데. 사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니었어요. 아빠 때문에 온 곳이니까 더 이상 여기에 머물 필요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엄마께 들었을 때 바로 소용이 있어서 오빠의 얼굴이 보였어요. 떠오르더라고 해도 서먹해지는 것이었어도 막상 헤어진다고 생각하니 너무 아쉬웠어요. 서울로 간다 해도 그만큼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에 가장 힘이 되어준 사람이었기에 쉽게 잊지도 못할 것 같았고요. 하지만 그렇게 밀어내놓고 갑자기 다시 연락할 용기도 선뜻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친하게 지냈던 여자 동료들에게 살짝 이야기했어요. 미나야, 나 이번 달까지만 일하기로 했어. 뭐라고 이렇게 갑자기 너도 내 사정 알잖아. 아빠 때문에 들어온 거라 이제 여기 있는 게 의미가 없어. 하긴 그래도 그만둔다니 너무 아쉽다. 보고 싶을 거야? 소영, 오빠도 알아. 오빠한테 말 안 했어? 언제 말해야 할지도 생각 중이에요. 아빠가 돌아가신 후로는 오빠랑도 조금 떨어져 있어서 어떻게든 지낸 다람쥐해도 그동안 친하게 지냈던 시간이 얼마 안 되었는데 그래서 얼른 말해야 해. 너 그 소리를 안 하면 오빠가 완전히 배신감을 느낄 거야. 동료들의 반대에도 끝까지 말하려는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퇴직까지 일주일 정도 남겨두었더니 오빠가 퇴근하는 절에서 급하게 붙잡았어. 야, 김은선, 너 일주일 뒤에 퇴사한다고 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런 소리를 안 할 수 있어? 오빠, 우리가 친하게 지냈던 시간이 얼마 안 된다고. 너는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내가 너를 위해 시장 때 힘들어서 그런지도 몰라. 시간이 필요하겠다 싶어서요. 말도 못 걸고 지켜만 봤어. 근데 이런 식으로 아무리 인사도 없이 그만두라고 해도 어차피 떠날 곳인데 내가 이제 꼴 보기 싫어서 이러는 건 아니겠지? 너 그만둔다는 얘기를 미나한테 전해 들었을 때 얼마나 속상해했는지 알아? 하마터면 인사도 못하고 그냥 떠날 뻔했다. 붙잡지도 못하게 해서 미안해, 오빠. 내 생각이 많이 짧았어.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 혼자 마음대로 판단하기가 힘들어서 미안해. 정말 분노한 듯 눈물을 글썽이며 이야기하던 오빠의 얼굴을 보며 미안한 마음이 솟구치며 덩달아 눈물이 나더라고. 제 이기적이고 어린 생각 때문에 착한 사람이 마음에 고생했을 걸 생각하니 정말 미안하지만 여기를 떠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좋은 사람과 이별해야 하는 상황이 참 참담했어요. 사과 말고는 할 말이 없어서 망설이는데 갑자기 오빠가 제 손을 갑자기 잡으며 퇴사하지 말라고 붙잡는 것은 너무 늦은 것 같아서요. 은선아, 우리 만나 볼래? 퇴사하더라도 우리가 만나는데 문제 없잖아. 나는 너를 오랫동안 좋아해왔어. 믿을 수 없는 말을 뱉어내고 웃는 오빠의 얼굴을 보며 죽은 듯이 지내온 내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이 싹튼 것 같았어요. 나도 다시 행복해질 수 있는 희망이 왔다는 것이 너무 좋아. 나는 떠난다 해도 마음이 변하지 않을 테야. 당연한 거야. 그건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야. 너는 서울에 가서 서울 남자들과 눈을 맞추어 보고 그렇게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어요. 장거리 연애여서 불안했지만 연애 초반부터 확실히 마음을 표현해주는 오빠 덕분에 우리의 연애는 안정적으로 장기 연애로 이어졌고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사귀었다는 것을 양쪽 부모님도 알고 계셨기에 그들은 우리가 사랑의 결실을 맺는 것에 축하를 아끼지 않으셨어요. 남들은 결혼 승낙 과정부터 결혼 준비까지 수많은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결혼할 때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상황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결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만 듣고 있던 것이 생각나네요. 저희에게는 너무 쉽다고 생각했던 정도였는데 결혼 후 첫 명절을 앞두고 남편이 조심스럽게 저에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여보, 사실은 내가 차마 말하지 못한 게 있어. 이번 명절 때 우리 집 형제들이 다 같이 모이니까 미리 말을 해주어야 할 것 같아서 그런데 무서워하며 왜 그런지 설마 어머님께서 시댁살이를 심하게 시키셔야 형님이 성격이 무하셔서 하니 그런 건 아닌데 이게 참 말하기가 애매해서 먼저 말하지 못했는데 어릴 때 형과 많이 비교당하면서 자랐다고 말했던 걸 기억하게 되었어요. 연애를 길게 해서 그런 건지 저희는요. 서로의 가정사에 대해 모르는 게 없었어요. 그 중에서도 인상 깊게 들었던 것은 남편의 부모님이셨습니다.
그러니 제 시부모님께서는 남편과 아주버님을 많이 차별하며 키웠다는 이야기였어요. 아주버님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하기도 했고 장남인지라 집안의 기대를 한껏 받고 자랐다고 했어요. 아주버님과 제 남편은 4살 차로 나이 차이가 조금 있는 편인데 남편이 초등학생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부모님의 비교가 시작되었다고 들었어요. 뭐든지 시키는 대로 지원해주는 대로 척척 잘해내고 기대 이상의 결과를 가져오는 아주버님과 달리 우리 남편은 공부에는 소질이 없었다고 했어요. 교육열도 강하고 좋은 학벌에 대한 로망이 컸던 것이네요. 부모님은 자연스럽게 아들이 아주부분을 더 예뻐하시고 더 많이 지원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같은 지원을 받아도 상대적으로 나은 결과를 이뤄내지 못한 남편에게는 부모님의 실망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실망이 반복되자 부모님은 남편에게 지원할 돈을 아껴서 아들에게 투자하기 시작했고 아들은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여 명문대에 입학하였어요. 남편은 공부 쪽으로는 별로 지원을 받지 못했고 자신도 흥미를 느끼지 못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군대에 입대한 후 2년제 취업 전문학교에 입학했다고 했어요. 이후 공장에 취직하여 저를 만나게 된 것이었죠.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런 점이 무심하지 않았어요. 사실 형제자매 없이 외동으로 큰 제게 나는 저보다 잘난 형제와 비교당하고 차별당하며 자란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느낌이 어떤지 짐작조차 못하였어요. 그래서 남편이 다시 한번 그 얘기를 꺼냈을 때도 제대로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아마 혹시라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 부모님이 실제로는 더 심한 정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충격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까먹고 있으면 어쩌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은 제 반응을 의아해하면서 차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줄 용기가 나지 않은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그의 대답은 얼버무려진 것 같았습니다. 불안 일들이 있었지만 심각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 처음 인사드리러 갈 때, 집안 친척들과 인사를 드릴 때, 결혼식장이나 신혼여행 후 인사를 드리러 갈 때, 부모님께서 남편을 안 좋게 대하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다고 생각했기에요. 나중에야 이 모든 상황에서 아버님과 형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중요한 사실을 간과한 채 명절이 다가왔어요. 어머님, 아버님, 우리 왔어요. 라고 외치며 부엌에서 일하시던 형님을 뵀습니다. 가장 먼저 반가운 인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번 만난 적은 없지만 다행히 걱정과 달리 형님은 참 잘 대해 주셨어요. 여러 시험을 거치며 힘들게 살아가는 집안에 또래 여자가 들어왔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었고 형님께서는 일 중이셨다고 해서 곧 도착한다는 동선에 화가 약간 필요하다며 꺼내고 계셨어요. 함께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형님은 근처에 있는 유명한 화가집에서 화가를 사오라고 권하셨고 예약을 엄수하라며 강조까지 하셨어요. 방 안에서 말을 나누고 있었는데 어머님은 갑자기 저희 사이에 들어오시더니 인사를 드리기도 전에 우리 사이에서 웃으시더군요. 이렇게 센스 있는 큰 아들과 며느리가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다시금 놀라서 들었어요. 작은 아들은 사람들에게 그러하다느니 어머 어머님 아니에요. 아까 동서와 도련님께서 방송에서 선물 가득 신고 오셨다는데 그래요. 동선에도 우리 부모님께 드리려고 이것저것 가지고 왔어요. 함께 드릴게요. 얼굴을 보자마자 우리 남편을 돌려가는 어머님의 태도에 조금 당황했지만 형님이 말씀을 들어주셔서 잘 지내셨어요. 우리도 한가득 찹쌀떡을 사온 게 있어서 큰 집에서 준비한 화과자와 샤인 머스켓 옆에 함께 담아놨는데 어머님한테 들은 말씀 때문인지 모르지만 알록달록 예쁜 모양의 화과자 옆에 저희가 준비한 것을 비교적 초라해 보이는데 그건 어머니와 아버님도 마찬가지로 보이시는지요? 아버님께서 혀를 찢으셨어요. 아휴, 이런 것은 100번을 가르쳐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형이랑 형수가 가져온 것 좀 봐봐. 오늘은 작은 며느리가 처음으로 우리 집에서 명절을 보내니 참는다고 했는데 비교를 안 해도 안 할 수 없겠죠. 그렇게요. 역시 형과 형수님은 보는 눈이 있습니다. 꽃 모양이 알록달록해서 먹기도 전에 기분이 좋아지네요. 겉모습은 가자와 샤인머스와 비해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나름대로 우리도 우리 지역에서 소문난 맛집이라고 소문난 가게를 직접 찾아가서 사온 것이에요. 저희에겐 시댁에서 보내는 첫째를 맞은 생각입니다.
명절이라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했고, 남편도 어떤 것을 가져가면 시부모님이 좋아하시고 맛있게 드실까 고민을 많이 했던 거예요. 선물은 이미 다 곤란하다는 걱정은 없는 상태에서 고작 부모님을 위한 간식거리를 사는 것인데, 왜 그렇게 임금님 수라상에 올릴 간식을 고르는 것처럼 공을 들이느냐고 생각이 들 정도로 신기했었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의 핀잔을 듣고 나니 남편이 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괜찮은 집을 찾았는지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한편으로는 속상하기도 했는데 남편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했는지 전혀 모르시면서 겉보기만 보고 저희가 준비한 것을 비난하는 시부모님을 직접 보니 그때서야 제가 놀랄 것 같았어요. 남편이 미리 같은 것이라며 상기시켜준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어요. 게다가 시아버지의 말씀에 어떤 반박도 하지 않고 단지 사람이 좋게 넘기는 남편의 태도가 더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한마디 거들었고 화과자가 너무 예쁘게 보일 것이라 생각되시겠지만 이 한가랑 찹쌀떡도 유명한 집에서 산 거예요. 며칠 전부터 남편이랑 열심히 고민해서 골랐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막상 드셔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최대한 오해하지 않으시도록 부드럽게 돌려 말했다고 생각했는데 집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졌다는 기분이었어요. 이런 시작이 될 건가 할 정도로 제게 싸늘한 시선이 날아왔어요. 그 시선은 다시 남편을 향했어요. 시아버지는 제 말은 듣기 싫다는 듯이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야기하셨어요. 열심히 고민해서 사온 것도 겨우 있다는 거야? 이런 것은 어디 시장 바닥에 가서 사와도 다 똑같아 보이죠. 이런 사소한 것에서 사람의 격이 달라 보이고 수준 차이가 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지기어이 화과자를 먼저 집어 드시더군요. 옆에서 듣고 계시던 어머님도 화과자를 먼저 드셨어요. 세상에 보기도 좋은데 맛도 좋다던데 진짜 그러네요. 이런 거 정말 비쌀 텐데 입맛에 맞으시면 더 드시고 싶으시면 말씀하세요. 저희가 더 주문해 드리겠습니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이렇게 먹어보는 것만 해도 어디? 후리가 니네 아니면 언제 이런 걸 먹어보겠어? 찹쌀떡이나 주워 먹겠지? 그렇게 콕 집어서 이야기하시는데 기분이 정말 묘하더라고 해요. 부모님께서는 남편이 전적으로 간식을 고른 걸 모르고 계실 테니 이건 어찌 보면 나한테 하는 이야기 아닌가 싶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부모님은 정말 하게 남편만 쳐다보며 기분 상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뭐 하나 트집 잡힐 게 있으면 형님네랑 비교를 하며 남편만 쥐잡듯 잡고 남편은 허허 웃으며 넘기고 그게 제 시댁에서 보낸 첫 명절의 전부였어요. 결혼 전부터 여기저기서요. 많이 들려왔던 흔한 시집살이 이야기 때문에 잔뜩 긴장하고 있었지만 이게 사이인지 아닌지도 헷갈렸어요. 직접 무슨 말을 하시는 건 아니니까 이게 그나마 다행일지도 몰라요.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니다는 제 남편이 면전에서 내게 하는 말이어서 좋은 기분은 없었어요. 남편도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제 눈치를 살펴보더니 괜찮았어. 안 그래도 그 이야기 하고 싶었는데 당신 왜 이렇게 부모님한테 저 자세야? 아, 역시 좀 놀랬지. 그래서 내가 미리 말했잖아.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좀 하셔서 처음에는 좀 적응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그래야겠지요. 넘겨왔어. 오늘이 처음이니까 넘겼어. 매번 이렇게 넘겨서 미안해. 적어도 오해가 생기면 해명을 해야지. 내가 듣는 것만으로는 억울하다고 느껴. 나도 해명을 해봤지만 우리 부모님은 이해를 안 해주는 것 같아. 슬프긴 해도 사실이야. 어릴 때 내가 형을 따라가지 못한 게 큰 실수라고 생각하며 차별해서 키우셨거든. 이제 와서 바뀌기 힘들 것 같아. 혹시나 당신마저 형수님이랑 비교를 당할까봐 걱정했는데 그런 일 없어서 다행이야. 나한테는 그런 일이 없지만 당신한테는 뭐라 하는 게 달라. 아까 오빠의 말을 듣고 나의 억장이 무너져서 미안해. 내가 좀 더 신경 써야겠어. 인 지극히 정직한 사람이라고 믿어요. 늘 정이 넘치는 태도를 갖고 창의적이고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는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배울 점 많은 사람이라 저는 생각해요. 매우 연약한 사람, 참 보기 어려운 사람인데도 이처럼 강한 사람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분은 연애의 여러 장애로부터 극복하여 결국 결혼까지 이룩한 분들 중에서도 사랑받기를 받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같은 분들께서는 사랑받지 않고 그렇게 사랑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시댁에 다녀온 후부터 우리 부부는 더 애틋해졌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남편을 위해서라도 시부모님의 마음에 오려면 그들의 기대에 적응해야 한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제가 시부모님 말 한마디에 딴지를 걸고 해명하면 남편 입장이 더욱 곤란해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입을 꾹 다물고 웃어넘기게 되더라고요. 참, 눈물이 나도록 얇았다고 느낀 점은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든 머리를 싸매고 시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해도 형님과 아주버님이 준비한 선물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었어요. 처음 1에서 2년은 내 선물이 시부모님 마음에 들 만큼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준비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처럼 잘 되지 않아서 속상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형님의 선물이 더 낫다고 생각하면서 시부모님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니 차라리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시어머니의 환갑이 다가왔어요. 아무리 밉고 원망스러워도 환갑은 환갑이니까 간만에 신경을 좀 쓰려고 했는데 형님에게 한 선물들을 드리려니 티가 날 것 같고 그렇다고 딱히 좋은 아이디어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이미 몇 날 며칠 고민하고 주변 반응을 확인하며 준비한 선물들이 거절당하고 비난을 받았던 경험들이 쌓여서인지 뭘 제대로 선물할지 생각을 해보니 욕심이 사라지고 자신감이 떨어지더라고요. 결혼한 지 이제 겨우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왔을까 궁금해졌어요. 여보, 혹시 어머님의 환갑을 축하하기 위해 준비한 선물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어쩌면 그래서 싫지 않을 선물을 걱정해서 제안하지 않는 거 아닐까요? 오랜 기간 동안 싫지 않은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지 않을까요? 걱정 마세요, 여보. 환갑 축하를 위해 내가 철저히 준비한 것이 있어요.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아서 당신이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공장에서 처음 일한 때부터 따로 적금을 모아두기 시작했거든요. 나는 어머니나 아버지 환갑 때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준비한 거죠. 우리 집이 형편이 괜찮다는 건 아니지만 부모님을 위해 노후 준비를 잘 해두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놔둔 건 아닌데 환갑을 맞추면 줄 판을 써달라고 소액이지만 오랫동안 모아온 금액이 꽤 커졌어요. 남편이 안방에서 서랍을 뒤져 통장을 하나 꺼냈어요. 통장에는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찍혀 있었어요. 사람의 마음이 참으로 감사한 게 남편이 그토록 카대하던 시부모님의 돈을 드릴 생각을 하니 괜히 아까워 죽겠더라고요. 여보, 당신 마음은 너무 예쁜데 어머니께서 돈을 드린다고 한들 마냥 좋아만 하실까요? 그동안 우리가 뭘 준비해 가도 시큰둥하셔서 괜히 당신이 오랫동안 모아온 돈까지 무시당하면 나 정말 화날 것 같아요. 그래도 딴 것도 아니고 거액을 드리는 건데 이걸 받아주실까요? 남편의 자신 없는 말투를 보니 안쓰러운 마음이 솟구쳤어요. 하긴 저희나 형님네나 아무리 좋은 선물을 가져다 드려도 2천만 원을 드리는 거랑은 또 다른 문제였어요. 아무리 그동안 냉랭하다 해도 이번에 할이란 법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니에요. 내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했나 봐. 그래도 인간적으로 부모님 환갑 때 드린다고 오랜 시간 돈을 모아왔는데 그걸 받아주실 건가요? 넘치게 많은데 좋아하실 거예요. 내가 괜한 소리 한 것 같아 미안해. 생각해보면 남편이 생활비가 부족할 정도로 무리해서 모은 돈도 아니고 본인 용돈에서 떼어 모은 건데 아까워할 거 있나 싶더라고요. 어쨌든 미우나 고우나 부모님인데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뭔지는 알 것 같아져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남편 마음이 참 예쁘기도 했고요. 그렇게 황감한 날이 되었어요. 주님께서 예약한 고급 일식집에서 저녁을 먹었죠. 세상의 참치회가 아주 맛있네요. 역시 우리 큰 아들이 센스가 보통이 아니라니까. 그러게나 말이야. 우리가 젊은 시절가라서 제한 한참 잘 키웠지. 명문대의 공무원까지 완전 엘리트 코스 아니야. 거기다 큰 며느리까지 공무원이라 너희들은 어디서 봐도 자랑스럽다. 아니나 다를까? 자리에 앉은 지 20분이 채 되기도 전에 다시 큰집 칭찬이 오기 시작했어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되었어요. 아주버님은 칭찬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그러면서 은근 있을 때 우리 남편과 나를 낮추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화법에 분노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대놓고 무례한 얘기를 우리에게 하진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비판할 수도 없었어요. 오늘은 큰 집에서 뭘 준비하고 선물했던 남편이 준비한 선물의 정성과 가격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시어머님의 반응에 저도 내심 궁금했어요. 시어머님, 선물이라고요? 환갑을 축하드리겠어요. 큰 집에서는 명품 백을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척하더라도 몇백만 원 하는 샤넬의 클래식 라인 제품이었어요. 선물을 열어본 시어머님의 입이 귀에 걸렸어요. 어머나, 세상에, 이거 정말 내가 한번 들어보고 싶었던 건데. 이렇게 받네. 아우, 정말 고맙다. 내 마음에 쏙. 어머니는 평소에는 자주 시장에 나가기도 하지만 그날은 특별히 예쁜 옷을 입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패션쇼를 구경하러 갔는데 시간이 흐르자 남편이 가방에서 선물을 꺼내어 통장 위에서 예쁘게 포장해 놓은 것을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무슨 선물을 받았는지 예측조차 못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선물을 푸는 순간 놀란 표정으로 선물을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엄마 환갑 선물로 준비한 수첩이었어요. 어머니는 놀라셨지만 특별한 이벤트와 감동해 보이는 얼굴로 성공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이게 2천만 원이나 하는 진짜일까요? 진짜 어릴 때부터 엄마가 환갑 때 드리려고 조금씩 모은 돈이에요. 그리고 우리 도련님께서 진짜 너무 착하세요. 평소에 우리 남편이 받는 하대를 안타깝게 생각하시던 형님이 분위기를 띄워주셨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얼굴이 얼떨떨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렇게 큰 돈을 우리에게 보내는 이유는 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더 이상 필요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면서 저는 청청한 소리에 귀를 의심했어요. 통장을 형님께 전달하려는 저희 행동에 어머님은 못마땅한 시선으로 바라보셨어요. 너무 날 같지 않아? 큰 돈을 어떻게 사용할 생각이 있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한 번에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자식들에게 용돈을 주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돈이 많을수록 그동안 숨겨두었던 것들이 드러나곤 합니다. 사실 그 공장에서의 일이 이롭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돈 또한 많이 주었었지요. 생각해보니 큰 집의 자식들은 우리처럼 열심히 공부하고 공무원이 되었어도 월급은 부족할 정도로 턱없이 모자란 것을 보니 적은 월급에서 꾸준히 부모님을 위해 효도하는데 많은 수고가 있었다는 걸 알았죠. 이 정도의 돈은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해봐도 아뇨. 어머니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드리기 위해 어릴 적부터 조금씩 모은 돈이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모아서 그 금액이 크게 된 거지요. 우리가 경제적 여유를 느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러시지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요? 결국 그 사람이 혼자서 모아둔 것이니까요. 그럼 내가 받은 돈을 어떻게 쓰더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니? 우리 큰 집에 살던 허나 수질이 높아. 내가 몰랐겠지만 경제적으로 고생이 많았어. 소형이야. 내가 말해봐. 이 돈을 내 형이 쓴다는데 불만이 있어네. 효율적으로 돕겠다는 남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어요. 착한 사람인 그가 이번에는 상처를 꽤 크게 받았는지 대답도 차마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그 돈을 우리 부부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훨씬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큰 돈이에요. 남편이 부모님 나이 들어서 편안하게 쓰시라고 모은 돈을 형님에게 드리면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리 어머님과 아버님께서 좋은 대학에 명대 나오신 아주버님은 내 모습을 예뻐하신다. 한들이 사람은 그동안 원망 한 번도 없고 모든 것을 참고 이해해 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의를 무시하는 건 정말 아니에요? 제가 화를 내자 어머님께서 되려 황당하다는 듯이 역정을 품으셨어요. 아니, 도대체 내가 너한테 뭘 했다고 내가 이렇게 나서서 화를 내니? 내가 작은 애를 무시했지 널 무시했니? 투자 대비 결과를 잘 뽑아낸 아들이랑 못 뽑아낸 아들을 차별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너도 자식 하나 더 낳아봐라. 우리가 왜 이러는지 바로 알아?
어머님은 무슨 그런 걸로 자식을 판단하세요? 자식이 투자 대상인 거야? 그리고 환갑 때 이렇게 큰 금액을 들이는 아들이 어디 있다고 결과를 못 뽑아낸다고. 내가 그런 소리 하는군. 여보, 나는 괜찮아. 괜찮다고 해도 뭐가 괜찮은 거야? 정말 공장에서 만난 애들 같아서 그래. 여러모로 내가 저것 때문에 천박한 애들이 싫어.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지만 격이 많이 떨어진다. 정말 내 자식인가 쉽게 의심스러워. 며느리도 어디서 그런 사람을 데려왔는지, 그리고 남편과 대화하는 걸 보면 어머님께서 듣길 바라는 듯 중얼거려. 그 소리 들을 때 제 눈이 뒤집혀버리고 결국 아주버님께 그 이야기를 들려야 속이 시원할까봐. 내가 받은 돈은 내 마음대로 쓸 거라고 하는데 내가 뭘 끼요? 천박한 사람이 준 돈으로 쓰지도 말고 돌려주길 바랄게. 왜냐하면 귀한 가족분들께서요. 저자는 처묵한 돈이 바로 돈이 처묵다고는 해서 어째서 그것이 죄 없다고요? 테이블 위에 있던 통장을 채 가지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찍고 바닥에 던졌어요. 그냥 처묵한 자가 되어 처묵은 돈, 처묵한 우리가 사유할 거예요. 존경하는 분들은 높은 돈을 근거로 사세요. 그리고 그렇게 한편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떠났어요. 보통이라면 나를 혼내주려던 남편이 그날만큼은 조용하더군요. 어찌나 많이 상처를 받은 것 같았어요. 여보, 이제 그만 부모님을 위해 잘 보이려는 것은 포기하자. 당신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색안경을 벗지 않을 분들이야. 도대체 대학에 가지 못하고 공장에서 일한 게 그렇게 어찌 그래? 모르겠는데 당신은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닌 거야? 나 더 이상 당신이 이렇게 대우받는 걸 보기 싫어. 시댁이랑 그 연을 끊자. 우리 침착하게 이야기하자. 반박할 줄 알았던 남편이 의외로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나의 손을 가만히 잡고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고마워 작게 한마디 하더군요. 그 뒤로 우리는 시댁에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시댁에서 제게 욕전화를 한 적이 있었지만 그것도 두어 번 받다가 번호를 차단해버렸어요. 시간이 한참 지난 지금 남편 말로는 당시에 나도 진작에 가족들과 연락을 끊었다고 해요. 저는 원했지만 도덕적인 이유로 인해 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최대한 가족과 잘 지내려고 했지만 그 연결고리를 끄는 결과 속이 시원했다고 해요. 남편이 모은 2천만 원으로 보증 건물을 팔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방이 하나 더 생겨서 삶의 질이 올라가는 것 같고 좋습니다. 좋은 것을 줘도 받아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받아도 행복한 줄 모르는 시댁과 연락을 끊은 결과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겨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요즘은 정말 행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화이팅에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제 남편은 제가 더 많이 사랑한다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분들 모두 매일 행복하세요. 사연 댓글의 응원과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만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